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소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학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북이라는 데서 창업가를 가장 잘 배출하는 전 세계 50개 대학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50위 안에 한국 대학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잘 알다시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청년의 상당 부분을 사실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연구자들이죠.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대학에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단 하나도 50위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따라서 청년 창업이 아직 갈 길이 먼 이유는 대학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제 청년 창업 활성화가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청년 창업 활성화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에서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서 대학의 역할만 잘 살려도 청년 창업 문제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이 문제는 사실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혁신 경쟁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혁신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경쟁이고, 대학은 혁신 생태계에서 갈수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간 혁신 경쟁은 사실 대학 간 경쟁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러면 한국 대학의 실정을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그러니까 혁신 경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태계의 전위가 되기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는 이제 혁신과 창업의 근본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대학이 이래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을 어떻게 창업과 혁신의 머신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혁신에 초점을 둔 청년 창업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해답, 특히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어떻게 창업과 혁신의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대학 창업 펀드입니다. 대학이 이제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창업 펀드가 필요할 텐데요. 대학 창업 펀드가 당연히 대형화되고 전문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대학 창업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태 펀드 등에서 이제 대학 창업 펀드를 내는데, 투자할 때 그 목적이 현재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이제 신기술이나 혁신 쪽 사업화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학이 이제 혁신 창업 펀드를 만들고 펀딩을 할 때 금융기관, 일반 기업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벤처 투자 조합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분들이 참여할 때, 투자자로 참여할 때 학부생 또는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에 과연 출자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사회 공헌 목적에서 그런 데 출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한계가 크고, 거기서 우리가 큰 규모의 전문화된 펀드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벤처에 출자하는 투자자는 아시다시피 사회 공헌 활동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고, 그거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대학 창업 펀드가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대학 창업 펀드를 발전시키려면 미국이나 일본 사례와 같이 대학 창업 펀드가 좀 더 대학의 연구실, 연구 조직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방향, 즉 투자 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대학 창업 펀드의 투자 목적과 대상이 좀 불분명하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태 펀드에서 대학 창업 펀드에 이제 출자할 때 이야기인데요. 첫째, 이제 투자 대상은 물론 대학 창업 기업의 총 투자액의 75%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출자를 하니까 대학 창업 펀드에 대학 기반의 창업 기업의 75%를 추정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협업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75% 중에서도 학생 창업 기업의 50%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25% 이하는 이제 사실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이나 교수, 이분들이 이제 된 분들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사실은
교직원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창업도 7년 이내야 돼야 되는 그런 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학부생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소액 투자를 위주로 하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 세계 혁신 경쟁에서 대학 창업 펀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사실 국제적으로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 사회와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혼합한 사례 정도라고 생각해서 사실 전략적 방향성도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사실 이제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는 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술 지주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죠. 결국 이제 기술 지주 회사라는 조직도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인 벤처 창업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 지주 회사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 캐피탈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 벤처에 큰 역할을 할 기술 지주 회사의 현황이 어떤가? 일단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죠. 재정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법 제도적 환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기술 지주 회사의 인간은 일단 정부 담당 부서 측면에서 보면 기술 지주 회사의 인간은 교육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 연구실 등등에서 창업 관련 자금의 상당 부분은 과학이 정통부에서 나오고요. 과학기술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 지주에 관여하고 있어 관할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열악한 재정이나 그다음에 활동에 있어서 규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몇 가지 기술 지주회사가 이제 자회 투자를 할 때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10% 처음에 투자할 때 10% 이상 무조건 투자하라고 하면 사실 투자에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벤처 투자는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약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썸 탄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지분을 투자해서 상대방을 학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늘려가야 되는데 반드시 처음에 투자할 때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유지하라고 하면 대학 기술 지주회사에서 자회사 투자할 때 투자 매력도를 리스크를 처음부터 떨어내야 되니까 투자 매력도를 상당히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사실 투자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교수들도 창업을 할 때 그렇다면 이제 대학 기술 지주회사에 반드시 10%를 지분을 줘야 되는데 과연 능력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많은데 대학 기술 지주회사에 10%를 줘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별다른 도움도 얻지 못하는데 왜 지분을 10% 줘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규정이 뭐가 있냐면 자본금에 대학 기술 지주회사를 받을 때 자본금의 30% 이상을 현물이나 기술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자본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을 키울 때 계속 현물이나 기술의 비중을 30%로 유지해야 되는 게 족쇄가 되니까 사실 자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 기반, 이제 성과 보상의 문제인데요. 대학 기술 지주 회사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성과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모여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성과 평가를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딜별로 좀 더 유연하게 성과 평가를 해야지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평균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면 물론 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굉장히 이제 엘리트, 슈퍼 엘리트 분들께서는 당연히 대학 기술 지주회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경쟁력 있는 맨파워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개인 투자 조합만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학이 장점이 동문들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대학 기술 지주회사가 물론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제가 속해 있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면 한양대 등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왜 해외 투자를 하느냐. 근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벤처 캐피탈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약간 고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회사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B라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B라는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날리지 스필오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날리지 스필오버를 잘하는 벤처 캐피탈이 능력 있는 벤처 캐피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로 여러 군데 투자하고 글로벌하게 여러 군데 다양한 데 투자를 해야 한쪽에서 배운 지식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다른 쪽에 그 지식을 날리지를 투입해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 기술지주 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해외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대학 기술지주 회사가 사실 그런 해외에 있는 널리지를 끌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막고 그게 다시 우리 대학 생태계에 투입이 돼서 대학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의 문제인데요. 이제 사이즈의 문제는 이제 대학의 기금이 결국 이제 대학의 창업 펀드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대학의 기금이 또 투입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문이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학이 자신들의 돈을 집어넣어야 그게 인센티브가 생겨서 대학 기술 지주회사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일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대학의 기금이 국내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대학이 그 기금을 쪼개서 대학 기술 지주회사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넣은다고 봤을 때 또 현재 창업펀드의 목적이 상당 부분 학부생들이나 이렇게 복지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낮춰져 있다면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대학 기금이 스스로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학 자체가 자신들의 기금을 통해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정부 지원금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대학 자체의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실 우리 대학들은 상당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의존하고 있으니 정부의 대학 지원금 중에 일부를 대학 창업 펀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부 같은 데서 대학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 평가를 할 때 대학 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대학이 기금을 통해서 대학 창업 펀드에 출자를 많이 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기금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물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이것도 정부 지원과 관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 등의 사례, 중국 등의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제가 다 소개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사례는 너무나 성공적이고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많죠.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그 다음에 버클리, 너무나 사례가 많고 그 나라 예를 들어 스탠포드나 하버드 정도 예산되면 우리나라 대학들 전체 예산을 합친 것보다 크니까 감히 우리가 벤처마킹으로 이렇게 삼기는 좀 힘든 감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그나마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흔히 말하면 미국 대학의 넘사벽이라면 일본은 좀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사카 대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사카 대학은 이제 오사카 유니버시티 벤처 캐피탈 OUVC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일본의 이제 국립대학 4개 국립대학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 오사카대학교, 교토대학교, 도호쿠대학교 이렇게 골라서 이 대학에 기술을 사업하는 투자기관을 설립해서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대학 벤처 1000개사 프로젝트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이에 맞춰서 다양한 대학 펀드가 등장했고 여기 오사카 유니버시티 벤처 캐피탈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별로 이렇게 대학 벤처 1000개사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까 대학별로 이렇게 벤처 캐피탈들 간에 이렇게
전문화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을 지향하는 벤처 캐피탈이 생기기도 하고 특정 분야의 특정 대학이 결합된 형태의 벤처 캐피탈이나 벤처 지원 펀드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의 이제 여기서 보면 도쿄 대학은 도쿄에 있고 다른 건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연계형 벤처 지원 펀드로 발전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유도쿄 IPC인데요. 오사카 대학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쿄대 주도의 스타트업 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이 유도쿄 IPC의 흔히 말 IPS라고 하죠. 인베스트먼트 팔러시 스테이트먼트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정확히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유니 도쿄 대학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대학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렇죠. 이게 이제 혁신 모델이고요.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텍이라고 있는데 이건 더 유니버설 도쿄 엣지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또 벤처 캐피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오사카 대학의 펀드나 유도쿄 IPC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펀딩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른 벤처 캐피탈의 펀드에 출자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벤처 캐피탈에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면 유텍은 대학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 대학이 소유하는 100% 중간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이런 유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텍도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쿄 대학이 다양한 역할을 해가지고 도쿄대가 이제 일본의 도쿄대도 여러 캠퍼스가 있죠. 메인 캠퍼스가 혼고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도쿄대하고 혼고밸리라는 이름으로 도쿄대 근처에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텍 같은 사례를 보면 특정 대학에 특화한 벤처 캐피탈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며 대학 당국, 산학협력본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술의 사업화, 그 다음에 도쿄대와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도쿄대학 이익으로 그게 다시 환원되어서 기술을 사업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학의 기술 사업화, 대학이 혁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대학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좀 더 복지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혁신의 엔진이 돼야 혁신 경쟁이 생태계 경쟁이니 거기서 생태계에서 대학이 중요하니까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역할, 어떤 복지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선도하려면 대학 창업 펀드가 대형화되어야 되고 프로페셔널의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 사업화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대학으로는 우리가 역부족이니 대학 연합 캐피탈, 대학의 역량을 결집한 연합 벤처 캐피탈을 통한 대형화도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게 어려우면 사실 좀 복잡한 제도지만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 같은 제도가 있어서 대학 위에서 투자풀을 만든 다음에 그 투자풀에서 대학들의 자금을 배분해서 대학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자금을 통합해서 풀로 운영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학 자금과 펀드레이징의 동문이나 대학의 네트워크에서 펀드레이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제한이나 장벽을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해서 패널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모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김용령 기자님이시고요. 김용령 기자님께서는 현재 M블록 컴퍼니의 Chief Strategy Officer (CSO)로 계십니다. 전 디스트리트 블록체인 전문 업체죠. 디스트리트 편집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매일경제신문의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GD 코리아 기자로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옆에 계신 백영훈 대표님께서는 현재 111%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111% 대표로 계시고요. 전 넷마블 기획 담당 부사장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전 넷마블 엔파크 대표, 전 트론에이지 사업총괄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원석 대표님께서는 현재 소노 TX 대표님으로 계시고, 현재 클리셀의 칩 스트래티지 오피서로 또 계십니다. 그리고 전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창업가로 변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에서 알프레드 유니버시티, 미국 뉴욕주에 있는 알프레드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로는 김종성 교수님이십니다. 김종성 교수님은 현재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 벤처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전문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이상 패널 분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패널별로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씩 각자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이나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김용영 기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윤영 기자입니다. 이제는 뭐 기자라는 말보다는 스타트업의 일원이고 이제 비즈니스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2005년부터 이제 외경지에 있는 이후에 이제 속보부나 증권, 금융, 세계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스타트업과 IT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쪽 업계를 계속 살펴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학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낀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리고 투자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저보다 이 강영구 교수님을 비롯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이제 미디어 측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는 이 정보 불균형,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장이든지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거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창업 생태계에서도 저는 그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무의미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청년 창업 스타트업의 일원이 될 준비가 돼 있고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뭐 대학생과 이런 청년들과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가 그리고 청년 창업가도 있죠. 이들 간에서 이 정보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매개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여러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지 이런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바텀업 방식의 뭐 플랫폼과 같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꼭 이렇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한 학생이 이런 인력 포털을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창업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이 학생들과 그리고 창업가와 그리고 이 창업가들이 스타트업을 지망하는 학생들 간의 정보 소통을 좀 원활하게 잘 지원해 주는 것을 좀 관심을 두면서 이 부분을 좀 독려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백영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1%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 대표로 있는 백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게임 업계에 약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매우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그 인더스트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우 많은 회사들이 또 사라져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인더스트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에 이제 수많은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봤고 특히 게임 분야에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분들 이건 뭐 꼭 대학 창업가가 아니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우 많은 회사들이요 창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최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즉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따라올 거야라는 그러니까 근자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시장이 무조건 옳고 고객이 옳은데 출발 포인트가 자기 스스로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저는 그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기술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시장과 고객의 페인 포인트부터 출발해라. 그걸 해결하는 게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글로벌리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그 회원 풀을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로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항상 질문하도록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성장의 정체가 오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회사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통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죠? 받게 되는데 마치 그 창업하신 분들은 투자가 사업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일부 모럴 해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그때부터 이미 성공하지도 않은데 농공행상 가지고 하다가 회사가 분열되고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투자는 성공을 하기 위한 일종의 초석들을 놓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기자님 계신지 죄송한데 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는 실리콘밸리의 그 자유스러운 스타트업 문화, 뭐 막 아무데나 앉아서 코딩하고 출퇴근 시간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그 동경하고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충분한 검토가 없이 리스크가 없이 그냥 채용하고 일단 해보자라고 하다 보면 사실상 직원들의 모럴 해저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 창업 조직마다의 유니크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떤 성공한 회사의 룰들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한테 채용시키는 거는 좀 많은 혼란들을 그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그리고 교수님들께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그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성공 사례들만 주로 많이들 이렇게 사례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패 사례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창업을 해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실패를 한 것 같은지 외부 분석이든 실질적으로 그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사실 실패하는 케이스가 스타트업들은 거의 뭐 90% 정도 되거든요. 중간에 무너지는 게. 근데 이제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이 좀 필요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요즘은 많이 지원들 받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백엔드 쪽 예를 들어 인사, 조직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힘들어합니다. 창업하신 분들이 특히 20-30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게 50명 넘어가고 100명 넘어가면 여기서 뭐 사실 혼돈의 뭐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학교에서 좀 미리 좀 그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창업을 하는 의미를 좀 분명히 좀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는데 돈 벌려고요. 취직이 안 돼서요. 이거는 창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한 목표. 내가 이런 서비스, 이런 제품을 만듦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이런 밸류를 전달하겠다라는 분명한 그 어떤 비전, 미션을 갖고 있어야 그 회사가 흔들릴 때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인 투자를 받는 게 목표가 되고 그럴 때 오는 모럴 해저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창업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께 뭐 부탁드린 말씀인데
뭐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경훈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50명, 100명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들이 창업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엑시트를 했는데 직원이 5명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교수니까 연구나 R&D는 하겠는데 직원분들을 어떻게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죠. 비전을 주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이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경영학과 교수인데 그러니까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경영학에서 이제 비즈니스는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거든요. 프로블럼 솔빙이면 그러면 창업은 뉴 비즈니스니까 뉴 프로블럼 솔빙이죠. 그러면 프로블럼이 새롭거나 솔루션이 새롭거나 프로블럼이 새로우면 이제 보통 엄청난 회사가 되고 솔루션만 새로워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프로블럼 솔빙 새로운 프로블럼 솔빙이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출발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우원석 대표님 전직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원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백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것도 많이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제 경험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영학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교수 뉴욕주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경영학 학부 과정에 엔터프리너십 창업론 이런 거를 한 몇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그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에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팀을 그런 창업 팀을 만들어서 그 4명, 5명, 6명 이 정도 되는 팀을 이끌고 이제 그 미국 뉴욕주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이제 수상을 목표로 그런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 이제 창업 경연 대회 이런 거를 이제 몇 번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도 좀 했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지금도 느끼는 거고 제가 10여 년 동안 이대 국제학부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뜻이 있어서 몇 군데 벤처에 투자를 하면서 또 의료기기 회사 대표 창업을 하고 대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 비즈니스 플랜 지도하고 개발하고 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 기술이 얼마나 차별화돼 있고 우수한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아주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 미래 전망을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린 잘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회사를 만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비즈니스 플랜 아주 완성도 높은 비즈니스 플랜의 중요성, 그 아이디어의 어떤 독창성이나 기발한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 모델보다는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다음에 이 현실의 바탕으로 둔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백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인사 조직, 그다음에 재무 이런 어떤 이 관리 영역도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펀딩을 포함해서요, 펀딩 계획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인력 어떻게 충원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 엑시트 플랜도 시작하기 전에 다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엑시트 플랜, 그리고 이 종합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업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게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기고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내가 과연 왜 이 회사를 만드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전이나 어떤 미션이 없이는 그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게 사회적 공헌 혹은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비즈니스 플랜 할 때 그 생각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투자를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왜 이 회사를 만들고 어떻게 이걸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엑시트 할 건가에 대한 아주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플랜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원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비즈니스 플랜을 잘 대강 쓰는 뭐 그런 추세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라이팅을 꼼꼼하게 하는 거, 예, 정말 꼼꼼하게 라이팅을 해놓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김종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국에는 대학에서 이제 교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창업이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 학생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전공 과목 이런 통해서 창업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제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창업까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걸 보면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나는 정말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이제 학교에 뭐 기술 지지 회사가 있고 보육센터가 있고 뭐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큰 로드맵이 그려진 상태에서 학교에 지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교가 다양한 그 외부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지주 회사하고 보육센터하고 이렇게 아예 보육센터 입주 기업부터 아예 같이 들어가서 뽑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외부의 엑셀러레이터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예 초기 창업부터 이렇게 선발을 하고 육성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자도 들어가고, 그래도 오늘 또 강영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게 외부 이제 대학까지 연계를 하면 이게 이제 발굴부터 이제 성장시키는 것까지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고, 또 한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저 지난 국민대 경영대학에서 취창업 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진로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한 20팀 정도가 이제 본선으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진로 포트폴리오면 대부분 다 취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개가 넘는 학생이 10명이 넘는 학생이 본인이 이제 창업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서 뭔가 거기다 성장을 한 다음에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실은 그런 진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수한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보가 좀 풍부하게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경험을 쌓고 또 이걸 가지고 그 진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들이 좀 만들어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 가지 정부에 좀 제안을 하면, 워크넷에는 지금 대기업하고 강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스타트업 관련된 정보는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워크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제 좋은 스타트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창업을 지도하시면서
느낀 바를 아주 진솔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Q&A가 사실 제가 발표하고 패널 토론 도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토론을 해주신 김종성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졸업 후에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졸업 후에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일단 학교에서 창업 수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창업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그 창업 안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로직을 배워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죠. 야, 도대체 창업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수업을 해? 그리고 뭐 대학원까지 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로직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직들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뭐 데모데이라는 이걸 통해서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발표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엑셀러레이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대학 교수 입장으로 정말 동의하는데요. 이제 창업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가는 타고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창업가로의 기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창업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유니콘 만들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창업도 사실 사이언스거든요. 사회과학입니다. 창업도 엄연한 학문 분과가 있고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사회과학이고 사이언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적합한 방법론이 있고 이걸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고 단순히 타고나거나 개인의 기질 이런 거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이 그렇죠. 이거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창업을 잘하려면 대학 때 뭘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 이제 우원석 대표님께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 대학생이라면 그렇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되는 게 있으신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기본에 중심 이렇게 back to the basics.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거는 진짜 정말 종합적인 어떤 예술이자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 조직 관련된 어떤 경영학적인 이론을 일단 이런 과목들을 일단 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강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거시 경제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라든지 패러다임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지라든지 어떤 경제 기사라든지 이런 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조금이라도 어떤 투자, 주식 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조금씩 한 경험을 좀 가지시면은 나중에 창업하실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김용령 기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령 기자님은 물론 매경에 계시면서 많은 창업가를 만나보시고 지금 창업 기업의 CSO로 계시는데 또 공부를 하려고 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부까지 하시는 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창업을 잘해서 성공한 창업가가 되려면 대학생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지금 이제 창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코파운더로서 회사에서 이제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제가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예, 뭐 그래서 좀 창업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창업적인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보다 여기 그런 경험과 바탕을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과 IT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담당을 하면서 많은 창업가들을 그래도 좀 만나봤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봤던 창업가 중에서 이제 뭐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으시다가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거의 바탕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이 대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창업자분들을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혼자가 아니셨어요. 예, 대다수가 혼자가 아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같이 한 이 컴패니언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이분들은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차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가 아닙니다. 예, 친구와 동료, 그러니까 친구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친구보다는 동료에 가깝고, 예, 그리고 동료와 친구를 같이 겸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같이 겸을 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숙지를 하셔야만 창업을 해서 일을 할 때, 같이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몸담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창업을 하실 때 저는 정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창업 쪽에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펀딩을 할 때 창투사가 그러니까 최대주주죠. 대주주라고 하긴 그렇고, 창업자의 지분이 50%를 넘어가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 창업을 했을 때 보면, 근데 보통 공동 창업을 하실 때 보면 지분을 1대1로 나눠 가진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추가 투자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공동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분율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죠. 2대1이든지 3대1이든지 가져가야 되는데, 자, 누군가 내가 3을 가져가고 다른 나와 공동 창업한 사람이 2를 가져갔었을 때 이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동료이고 서로 아레나를 같이 정말 코옥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아레나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조별 과제를 하시면서 많이 습득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또 그건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습득을 하시고 잘 한번 느껴보시면은 아마 창업을 하시고 뭔가를 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백영훈 대표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취직을 망설이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제 백영훈 대표님은 스타트업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와야 좋은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스타트업에 취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저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멀티플레이어가 내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나는 회계만 잘해, 나는 마케팅만 할 거야, 이런 분들보다는 임기응변이 능한지, 내 스스로가, 나의 성격이, 나의 성향이,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좀 더 많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나쁘게 말하면 체계가 좀 덜해요. 사실 자유도가 높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도, 이 영역도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또 있어요. 이런 거를 못 참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스타트업에는 좀 덜 맞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좋은 점, 그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굉장히 스트레치드 해가지고 넓힐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지원해라.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더 많은 다양한 일을 함으로써 쌓아지는 역량으로 본인이 다시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고, 여기 자리에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Q&A를 받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학 창업 생태계, 그리고 대학
창업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